자, 우리가 큰 기각은 기권에 대한 내용이야, 그렇지? 대기권에 대한 내용이다. 프린트판 있지? 봤어? 우리가 기권의 층상 구조는 고도에 따른 기온의 변화를 통해서 층상 구조를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 어떻게? 대류, 성층, 중간 열과 이런 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지? 이때 기층의 안정성 여부를 따질 때 대류권 안정이 불안정해. 얘는 불안정해. 그래서 혼합이 잘 되지. 자, 봐봐라. 영어 걸로 왔어? 성취권 반면 이쪽은 따뜻한 공기가 위에 있고 찬 공기가 아래에 있어. 잘 안 섞여. 기층이 안정하다 되겠고 여기는 역시 마찬가지 불안정과 안정을 소개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대류권, 기층 불안정하면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 있겠어 하는데 공기가 위로 상승하는 경우에 단열 팽창을 통해서 온도가 낮아지겠고 이후에 온도가 낮아지다가 수증기가 응결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는 기상 현상이 가장 중요한 놈이 되겠지. 반면 성취권, 얘는 가장 중요한 놈은 아무래도 오존층이 있겠고 이 오존층을 통해서 강력한 UV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었다. 중간권은 분명히 불안정한데 여기는 수증기가 별로 없어서 기상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아 하겠습니다. 실상 전체적으로 기상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지. 열권 안정한데 이쪽은 공기가 워낙에 긴박하다 보니까 금방 냉각되고 금방 뜨거워져. 그래서 여기는 기온의 일교차가 최대가 된다. 즉 이게 낮의 상황이면 밤의 상황이 금방 떨어져.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공기는 대류권에 압도적으로 많이 있지. 위로 올라와서 압력은 기압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다고.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이 기권의 층상 구조. 이거는 꽤 도덕적 내용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지구의 복사 평형. 이 복사 평형은 우리가 새벽 3회풀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치? 그래서 태양부터 백의 에너지가 우리한테 왔을 때 대기 반사와 지표 반사를 통해서 반사 얼마 정도 나갔어? 30 정도 반사되고 대기 흡수, 지표 흡수 이렇게 합해서 70 흡수했다가 지표가 내는 것들이 있겠고 대기가 양쪽으로 방출하는 이런 일의 과정이 있었고 특히 대기의 지표의 제곱사 이걸 뭐라 불러? 온실 효과 율 하면서 저번에 소개할 때 이게 8 속에 있어 그지? 그러면 대기가 내놓고 지표가 내놓은 거 요거 합 얼마일까? 70 그치 70 되겠지. 그러니까 반사하고 남은 게 이게 지구 전체의 흡수가 70이니까 지구 전체로 나가는 거 70이라고 쓸 수 있다. 알겠어?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때 온실효과율이 있기 때문에 온실효율이 없었던 다시 말하면 달에서는 100 와서 100 나간다라고 했었을 때보다 훨씬 온도가 높아졌다. 여기서는 영하 18도 지구의 대기가 있어서 대략 영상 15도수요. 한 30도 가까이 온실을 볼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온실효과율이 너무 커지고 있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뭐라? 지구 온난화라는 이름을 쓰고 있네. 그 내용이 26페이지에 나와 있어. 빠르게 한 번 더 스캔해.
알았나? 네. X축 기온에 따른 Y축 포화 수증기량. 뭐 미리 내신 공부해본 학생들은 뭐 충분히 잘할 거라 생각됩니다만 또는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온도에 따른 용해경 복사를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뭐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겠지. 공기라는 용매의 수증기라는 용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요 라인에 맞아 떨어지는 것들은 공기에 꽉 찼다, 수증기가 꽉 차니까 포화된다라는 얘기를 하겠고, 이쪽에 있으면 불포화되겠지. 불포화된 공기를 포화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 온도를 낮춰서 냉각하는 방법이 있겠고, 추가적으로 수증기를 공급해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야. 알겠어? 이해됐어? 30도씨, 20도씨, 10도씨 이렇게 해보자. 온도에 따른 포화 수증기라고 볼 때 10도씨 숫자 내 기억이 맞다면 이게 9.4가 될 것이겠고, 20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17.3, 30도씨에서는 30.4가 될 것이야. 되겠나? 그래서 30도씨 요 공기를 준비해봤어. 기온을 봐. 30도씨.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포화 수증기 양이라고 했네. 얼마 나와? 30.4가 나오지. 그래서 뭐 킬로그램이라든지 세제곱미터라든지 되겠어? 근데 얘는 지금 당장 포화된 상태라고? 불포화되겠지. 그래서 상대 습도를 내는 것은, 상대 습도는 현재 기온에서의 오늘의 포화 수증기 양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 하면 상대 습도로 나와.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얼마? 30.4 하면 현재 수증기량이 17.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 곱하기 100 하면 내가 아마 이게 내 기억으로 한 57%인가? 그 정도 나올 거야. 뭐 숫자는 뭐 적당히. 상대 습도가 있다는 것은 뭐도 있을까? 그렇지. 절대 습도도 있지. 절대 습도는 그냥 현재 수증기량 그 자체를 나타내는데 현재 수증기 얼마? 17.3 하겠어. 요놈을 온도를 냉각시키면 어느 온도에서 포화되냐면 이 온도에서 포화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때 포화시킬 수 있는 온도, 그걸 우리는 뭐라 불러? 이슬점이라고 불러. 이슬점은 몇 도씨지? 20도씨라고 숫자일 수 있어. 자, 근데 말이야, 요 공기 A라고 했다, 그렇지? 되겠나? A보다 기온이 더 낮은 A 프라임, A보다 기온이 더 높은 A 더블 프라임. 얘네들의 공통점은 뭘까? 현재 수증기하고 이수점 같지? 아까 현재 수증기량과 이수점이 경우에 같은 말이에요. 절대 습도가 높아요. 현재 수증이 많아요. 이수점이 높거든요라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되겠나? 그렇다면 만약에 이걸 20도씨로 냉각시키면 포화 상태를 만들 수가 있었지. 이 포화 상태라는 것은 결국 상대 수가 100%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고. 이 라인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상대 수도는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알겠어?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공기를 10도씨로 냉각을 시켜 응결될 수 있겠지. 수증기가 액체 문방으로 문방으로 떨어지는 양은 몇 그램 될 것 같아? 현재는 17.3을 가지고 있는데 9.4 되니까 17.3 빼기 9.4 산소에서 얼마? 6.9? 7.9 g이 응결된다. 산소에 먼저? 물론 이거는 공기 1세제곱미터다 또는 공기 1kg 되는데 만약 주의해야 될 게 교실 50세제곱미터 또는 공기 50kg 하면 곱하기 50 해야 되는 거야. 1kg당 하고 있어요. 여기다 공기 1세제곱미터의 질량이 대략 1kg 정도 돼. 여기서 땡이 포화 수증기량 이 공부를 해본 적이 있다 없다?
학교에서 아직 안 나갔다 했고 근데 정말 내신 아무도 안 됐어? 그러면 하루 중 수증기라는 이 변화를 보는데 새벽, 한낮, 저녁 이래 보자고. 별도의 수증기가 공급되기 어려운 다시 말해서 맑은 날씨라면 있을 점은 크게 변화가 없어. 밤에 기온은 어떻게 될까? 기온은 낮에 당연히 낮에 쭉 올라가는 기온은 되겠지. 다음 상대 수가 어떻게 돼? 낮에 가장 낮아요. 낮에 상대 이거 한 가자. 이거는 기분 나올 거야. 페이지 30페이지 정리. 정리할 때 빨리 정리해라. 딴짓거리 하지 말고. 삼십 페이지 정리를 했잖아. 30페이지 보라 했잖아. 뭘 또 딴 거 봐. 왜 내만 갖고 그려지는 게 아니고 니만 그래. 30페이지 정리하는데 다른 페이지 보고 있는데 니만 그래. 자, 이쪽 봐. 습도가 얼마 됩니까? 한데 현재 기온에 우리가 쉽게 측정할 수가 있지. 근데 현재 수율이 얼마 됩니까에 대해서 얼음 덩어리를 물에 넣고 그 물컵에 물방울 생길 때 그때 온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있을 점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그 더운 날에 물에다가 꼭 물이 아니라 뭐 콜라에다가 얼음 덩어리 넣고 있으면 물방울이 컵에 생기는 거 보이지. 그때 온도를 물의 온도, 콜라의 온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있을 점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건습구 온도계를 통해서 건습구 습도계를 통해서 습도를 쉽게 한번 측정해 볼까 하는 한 놈은 건구고 한 놈은 습구가 돼요. 습구가 뭡니까 하네요. 자, 교과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어. 물을 적신 이제 천을 이렇게 감아놨어요. 물을 적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서 증발이 나겠지. 증발이 하면 습구의 온도는 낮아지겠지. 그래서 건구하고 습구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어.
이때 건물 온도가 18도C, 습도 온도가 17도C라고 한번 잡아보자고. 건습구 표가 이렇게 있고 습도 표가 나와 있어. 17도씨의 습구 온도와 건구 습구 온도 차이가 1도 나는데 이 숫자를 읽어내면 그게 지금 당장의 상대수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는 뭘까? 그러면 그게 100. 그렇지. 네. 건습구 온도 차이가 0이라는 것은 결국엔 지금 습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별도의 증발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상태, 상대 수도가 100%돼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네. 당연히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숫자가 줄어들겠지. 그래서 뭐 이거 87이라는 등등 그렇게 줄어들 게다 하는. 이게 말했지만 교과가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건습구 습도계를 통해서 습도의 즉 상대 습도를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 당신들은 나하고 수업을 안 했던 서베이 12 정도에서 얘기가 있는 거라고. 다음 뒷페이지 31페이지는요. 이 공기를 상승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됐어? 상승하면 외부 기압은 낮아요. 그래서 공기가 팽창하게 되는데 이때 그냥 단순한 팽창이 아니라 단열 팽창이라는 의미를 써. 물리에서 열역학 파트에서 단열 팽창을 공부해본 학생들도 있겠는데 일단 단열 팽창한다는 것은 기체가 별도로 외부에 일을 해줬는데 일이라는 것과 에너지는 똑같이잖아. 그래서 단열 팽창하면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고 이 내부 에너지 감소라는 것은 기온의 하강을 뜻해. 공기 온도가 낮아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슬점 도달할 수 있겠고 이슬점 도달하는 것은 수증기가 응결되는 거지. 응결된다는 것은 액체 물방울로 만들어지는데 그거 구름의 생성을 볼 수가 있겠다는 거야. 즉 구름이 생성되려면 일단 공기가 뭐 해야 돼? 상승해야 돼. 공기가 상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온이 싹 하강 다시 말해 복사 냉각을 통해서 이직거리가 이슬점 도달 수증기 응결 구름이 이슬점 도달 수증기 응결이 된다면 그때는 안개라는 걸 쓸 수 있겠고 여기서 그래서 공기의 상승이 있었냐 없었냐 있었다면 구름 없었다면 안개 이래서 그렇다면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5가지겠어. 구름이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 5가지 또는 공기 상승 5가지. 전체적으로 불균형한 가열 페이지 31쪽에 있어요. 불균형한 가열 대표적인 불균형한 가열 중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것이 낮에 육지가 더 빠르게 가열 공기가 상승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가 저기압 이쪽이 고기압 하면서 해풍 들어올 때 이런 얘기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지표의 불균등한 가열. 두 번째, 공기가 산삼을 타고 올라가는 현상. 특히 이거는 펜 현상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예전엔 지구과학 1에서 펜 현상을 다뤘다면 지금은 G2에서 펜 현상을 다뤄. 그러니까 세페이드 책 말고 일반적인 학생들이 그냥 물화생지 공부하는 과정이라면 요 펜 현상을 G2에서 다루다 보니까 고3 G2에서 다루다 보니까 애간 학생들은 다룰 일이 없는 게지. 이 펜에서 얼마나 재밌는 문제들이 많은데 재밌는 문제 많아요. 재미있어요. 예. 그 다음 저기압의 중심에서 공기가 상승하고 있겠네요. 그게 온대저기압이었던 열대저기압이었다. 열대저기압이 뭐야? 그렇지? 그 다음 온대저기압에서 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한랭철선 뒤쪽에서 창호에 따뜻한 공기를 밀어올리는 온난철선 앞쪽에서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를 타고 오르는 이 방법이 5가지가 공기가 상승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공기가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5가지 방법이 되겠다고. 그래서 페이지 31쪽 구름과 강수 파트 정리해. 왼쪽 파트만 정리해라.
자, 비가 내리는 강수 이론 중에서 빙정설이라는 이론과 병합설이라는 이론인데 병합설 별거 없어. 그냥 내리다가 가벼운 놈이 좀 느리게 내리고 무거운 놈이 빨리 내리다 보니까 가다가 부딪혀서 점점점 더 큰 빗방울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건 뭐 열대지방에서 내리는 비, 뭐 이 정도쯤 하면 되겠고 훨씬 더 복잡한 게 빙정설이라고 불러주는데 아까 우리가 온도, 기온에 따른 포화수준이라는 그림을 그리는데 0도씨가 더 내려가면 두 가지로 스플릿돼. 하나는 관행과 물방울의 것이고 아래는 빙정에 대한 포화 수증기량 또는 포화 수증기의 압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이쪽 공기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불포화 되겠고 이쪽 공기는 과포화 되어 있어. 그래서 요 공기를 불포화, 이쪽 공기는 포화라고 한다면 요 공기는 과하게 과포화라고 쓸 수 있겠어. 과포화라는 건 안정이 불안정해. 그래서 용액도 과포화되어 있는 상태라면 충격을 통해서 금방 석출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 대표적인 게 뭐야? 설탕 과자 같은 그 핫팩 중에 안에 똑딱이 딱 하면 갑자기 하얗게 굳어지는 거 있잖아. 그게 아세트산 나트륨의 과포화 수용액이야. 그게. 그래서 똑딱이 충격을 통해서 결정으로 빠르게 석출되고 그 과정에서 열이 방출되는 거야. 이해했어? 다시 열이 가해주면 과포화 용액으로 다시 재활용 가능한 단계야. 일단 뭐 0도씨에서 40, 영하 40도씨 요 공기 덩어리에 보면은 빙정도 있고 과냉각된 물방울도 있어. 이해됐어? 그리고 이렇게 수증기가 있다고. 되겠니? 네. 과냉은 물방울의 포화 수증기가 조금 더 큰 누구보다 빙정보다. 그렇다면 현재 수증기의 요 수증기의 압은 여기야. 되겠나? 네. 그렇다면 과냉과 물방울 입장에서는 과냉과 물질에서는 수증기가 포화되어 있다, 불포화되어 있다? 불포화되어 있지. 이해됐어? 네. 과냉과 물방울 입장에서는 주변의 수증기는 불포화 상태야. 불포화 상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물이 충분하겠지. 이해됐어? 네. 그래서 과냉과 물방울은 증발이 일어나. 액체에서 기체로의 증발이 일어나. 기화가 일어나. 이해됐어? 그럼 과냉과 물방울 크기는 점점점 줄어들겠지. 그래서 물방울의 크기는 감소할 것이야. 이해됐어? 반면 빙정이라 불러주는 놈은 어쨌든 주변 빙정에 대해서 현재 수증기는 과포화되어 있지. 수증기가 너무 많아. 그럼 빙정 입장에서는 주변 수증기가 어떤 상태? 과포화되어 있는 상태야. 이 수증기가 너무 많아. 그럼 수증기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빙정에 달라붙겠지. 기체에서 고체로의 뭐 그렇지. 이건 수만. 그럼 빙정의 크기가 점점점 커지겠지. 이래서 빙정의 성장이라는 것을 쓰겠고 그러다가 이 빙정이 무거워져서 내려오면 눈이 되겠고 경우에 따라서 녹아서 찬비가 만들어져요. 중위도 또는 고위도에서의 비의 얘기야. 이게 빙정설이야. 31페이지 오른쪽 정리해. 학교 예시에서는 이 정도까지 가르치지 않을 거라 보는데 어쨌든 필요하면 정리해.
예린 보고 있나? 쌤 손 몇 가락 손 몇 개 했어? 그 아까 5가지 떠났잖아요. 불균형하고 산탄도 기단 만나는 거하고 저기하고 올라가는 거 말고 하나가. 그 기단할 때 관련돼서 뒤쪽과 오른쪽에서 앞쪽에서 깎아서 얘기했잖아. 공개가 상수하면 5가지 하는 뭐 있다고? 지표의 불균형 나열. 3. 공개가 산삼 타고 오를 때 기단 만나고. 저기하고 중심에서 상수할 때 알겠어? 네. 그리고 창. 한랭전선 뒤쪽에서 창고에 나타난 무게를 밀어 올리는 경우와 온난전선 앞쪽에서 나타난 무게가 창고에 타고 오르는 경우. 자, 이제 페이지 38페이지 챕터 3.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 했던 거잖아. 네. 이건 뭐 이제 발로 풀어도 될 만한 내용들이지. 기압하면서 프리첼레이션이 있었어. 순으로 시험관을 가르치온 뒤에 올렸더니 수질 높이가 76cm가 되면서 수은 기둥이 나와 있어. 이건 프리첼레의 진공이라고 불러요. 도대체 이 높이가 왜 이렇게 76cm가 돼 있니 하는 생각이야. 수은 기둥이 눌러주는 압력이 76cm, HG가 눌러주는 압력이 공기 기둥이 눌러주는 압력과 서로 대칭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공기의 압력을 1기압. 그래서 대략 물로 따지면 한 10m 되는 물 기둥의 압력. 공기 기둥으로 따지면 1000km의 공기 기둥의 압력이 그러하다. 1기압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 물론 또 올라가면 이제 산으로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면 이 기압 76cm는 조금 더 줄어들겠고. 이래서 그리고 관의 두께라든지 또는 이거 관의 기울기하고 상관없이 76은 똑같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 네. 그래서 요 수은 기둥으로 해놓으면 이제 가장 정밀한 기압기가 되겠죠. 그래서 70보다 좀 더 높아졌는데요. 지금보다 1기압보다 5기압이 됐어요. 70보다 좀 더 낮아졌어요. 그럼 1기압보다 낮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되겠습니까? 그 외에 기압을 측정하는 걸로 뭐 아네로이드 기압기라든지 장기 기압기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다. 알겠어? 저 위에 이거 진공관은 어떻게 만든 거예요? 아예 순을 가득 채웠는데 들었는데 순 기둥이 내려갔어.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원래. 엄밀히 말하면 순의 증기가 있긴 한데 그건 뭐 그런 무시할 만하니까. 이해됐어? 네. 페이지 38페이지 왼쪽 1번. 손에 펜 좀 들고. 우리가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이라는 힘을 쓴다 했습니다. 오케이? 네. 이때 고기압은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을 오른쪽으로 휘는 전향력 때문에 이렇게 시계 방향 바람이 풀어나가고 저기압은 훨씬 더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다 했지. 기압 경도도 필요하고 뭐 마찰력도 필요하고 전향력까지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 바람이 풀어 들어오는 그림을 소개할 수가 있다, 그지? 여기나? 반식이. 이렇게 해야 반식이 먹어야 되겠지? 여기나? 네. 반식에 반하면 바람이 풀어 들어오는 그게 저기압이 되겠고 그래서 고기압은 하강기로 생기고 저기압은 상승기로 생기는데 하강기로 생긴다는 것은 단약 압축 있던 구름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낡은 날씨가 되겠고 반면 저기압의 고기압이 상승하다 보니까 날씨가 흐리니 그래서 압도적으로 우리는 저기압에 즉 온대성 저기압, 온대 저기압과 열대 저기압에 대한 내용으로 공부가 되고 있는 게지. 그래서 페이지 공부에서 하루가 주기가 되는 해 6분과 1년이 주기가 되는 계절풍을 보는데 해육풍 어차피 낮과 밤에 굳이 둘 다 외울 이유는 없잖아. 그래서 훨씬 더 설명하기 편한데 낮이 상황이겠지.
낮에 육지가 더 빠르게 가야 되겠어. 비열이 작다 보니까 공기가 빠르게 상승할 수 있겠고 공기 상승이라는 것은 이쪽이 저기압 그러면 고기압이 저기압을 공기를 밀고 들어오는 낮이상은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와 뭐라 불러? 해풍이라 불러. 그때 플러스 알파 더한다면 수직 위로 우리가 등압선형 돼. 지면서의 등압선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수직으로 등압선을 그리게 하는 거지. 수직으로 등압선을 그리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천보다 더 고, 천보다 더 저 이렇게 되는 거지. 기억나? 네. 그리고 상공에 가서는 이건 이제 여기까지는 중학교 내용. 상공에 가서는 또다시 공기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저기압의 상공은 고기압, 고기압의 상공은 저기압 등에서 이런 순환을 본다 하는데 이거는 실상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아요. 해풍이 하루가 주기가 되는 그래서 중간 규모로서 얘는 저량과 상관이 없다 했어요. 반면 고기압, 저기압 이런 건 중간 규모 이건 저량 상관 있다 했고 지구 규모의 계절풍을 볼 수 있는데 지구 규모 이것도 당연히 저량력이 상관 있겠지. 여름 때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남고 북쪽의 기압 배치 고에서 저쪽으로 바람 부근의 남동 계절풍이 불어오는 요 고기압 이름이 누구? 북태평양 고기압. 이 북태평양 고기압은 온난 고기압 그래서 키 큰 고기압에 해당한다 라고 쓸 수 있어요. 반면 시베리아 고기압이 힘쓰는 겨울이지. 이 겨울에는 등압선을 볼 때 서고 동절의 기압 배치를 가져. 그리고 북서 계절풍이 불어오지. 이때 이 고기압 요인이 시베리아 고기압. 얘는 한랭 고기압. 지면이 쫙 가라앉으면서 냉각을 통해서 복사냉각을 통해서 쫙 가라앉으면서 만들어진 키 작은 고기압에 해당해. 오케이? 정리해. 페이지 39쪽 정리해라. 이거 우리가 셀페이트 책 공부하면서 다 했던 내용들이잖아. 같이. 훨씬 더 세밀하게 공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돼? 셀페이트 책 보든지 아니면 우리 수업 동영상 있잖아. 다시 그 유튜브에서 탑 올라가 봐. 뭐 한 40분짜리 동영상 스킵해서 보면 30분도 차, 20분도 차 안 걸리거든. 문제 풀어라, 정리해라, 이런 식으로 빨리 쓰고. 옛날에 공부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해야지. 지금도 안 하면 언제 할 거야? 챕터 4 넘겨. 답이 단 보자. 준비됐나? 우리나라 시내기 정말 좋다고 했지. 왜? 우리나라 주요 북쪽으로 가니까 차가워,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남쪽으로 가니까 따뜻해. 우리나라 기준으로 서쪽으로 가니까 대륙이 건조한, 동쪽으로 가니까 태양이 습해. 그래서 각각 기단 이름이 이쪽이 시베리아 고기압, 시베리아 기단이야. 할래? 건조하죠? 겨울철에 한파 폭설을 가져온다고 그지? 이쪽에 있는 이유 북태평양 고기압, 북태평양 기단이 되겠어, 그지? 요 북태평양 기단 당연히 여름이지. 양측간 기단이 온난화됐는데 기준은 고온 정도 쓸까 싶네. 오직계 기단이 습윤하다 했는데 이거는
당연히 여름에 폭염, 열대야 뭐 가져올 수 있겠고, 그리고 오직게 기다리고 한판 힘들어 할 때는 우리나라에 장마 가져오기도 하지. 되겠나? 네. 이쪽 양지강단, 양지강단은 온난하고 건조. 그리고 건조하고 봄, 잘. 가을에 특히 봄에 양자기간 요 두 놈은 정체성 고기압으로 한동안 우리나라에 계속 몰면서 비슷한 날씨를 가져온다고 해요. 이놈은 이동성 고기압이라서 고기압 하면 지나가고 온대저리가 하면 쓱 지나가고 날씨가 지랄맞게 봄날씨 개판이 돼요. 또한 겨울철에 이쪽 빠져 던져진 놈들을 얘가 고기압이 된다 했잖아. 고기압이 어떻게 돼? 이쪽으로 하강기류, 이쪽에 상승기류 이런 순환이 된다고. 이해됐어? 저기압 상승해갖고 이쪽에 던져주면 좋은데 이 고기압이 대단한 데. 우리나라 오면은 우리나라 쪽에 딱 떨어지네. 이게 뭐야? 방사. 오케이? 네. 여기 5호 측회기다 한랭하고 수균. 습균하고 초, 여름, 가. 늦봄, 초여름 뭐 이런 쪽에 영향을 준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왔을 때 태백산맥 올라가면서 비 뿌리고, 그래서 영동에 비 뿌리고 영서로 내려오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을 페인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봄에 각종 산불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 오직계기단의 또 특징이 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산불 나는데 보면은 태백산맥 오른쪽 다시 봤는데 영동은 거의 산불이 안 나. 비강사 산불이 잘 나. 이해됐어? 그리고 오직계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서로 힘겨루기 하면서 우리나라에 장마전선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장마전선은 정체전선이지만 정체전 100% 장마전선은 아니고, 정체전선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서로 힘겨루는데 찬 공기에서 이렇게 쓰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쪽으로 할 때는 이런 그림을 그린다고. 이해됐어? 네. 이미 앞에서 우리가 공부해봤겠지만 한랭전선 뒤쪽 좁은 지역에 비 오고 온난전선 앞쪽 넓은 지역에 비와. 이래서 그러니까 비구름 사진을 보았을 때 그 아래쪽 라인에 따라서 정체전선 즉 장마전선을 그릴 수 있겠고, 만약 장마전선을 그려놨다면 그보다 북쪽 라인에 구름 라인 강수구역을 그려낼 수 있다는 거죠. 이래서 두 개가 겹치는 지역은 엄청 그게 그래서 여기가 나오고. 비가 많이 내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 이상에서 비 내리는 반면 남부지방은 비 없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래서 네. 구름 영역을 찍어놓으면 전선. 전선 위치를 물어보고, 전선 위치를 집어넣으면 강수구역을 물어본다고. 알겠어? 네. 이 비는 대부분 다 이쪽 전선 아래쪽에서 공급되는 거야. 알겠어? 네. 정리해요. 어차피 온대 저기압 하나 그려놓으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얘기가 전부 다 정리될 것 같아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한 온대 저기압 때문에 이걸 판별자들이 어떤 그림이 나와하는데, 이쪽 찬 공기가 있고 따뜻한 공기를 위로 올리는 과정에서 한랭전선 뒤쪽에 높게 솟은 적은 열도, 이 적은 구름과 함께 소각산 강으로 떨어지지. 반면 따뜻한 공기가 이 찬 공기 위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옆으로 자꾸 퍼져 있는 시군형 구름이 옆으로 퍼져서 나올 수 있겠지. 이해했어? 고치군 또는 뭐 권군 이런 계열에서는 비가
비가 안 내리고 햇물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 난충 이쪽에서 비가 비스비가 내린다고. 알겠어? 네. 그래서 강수구역에 보면 한랭전선 뒤쪽에 좁은 구역에 온난전선 쪽에 넓은 구역에 구름 및 강수구역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 네. 이 온대저기압은 편서풍의 영향을 가지고 모르겠으면 편서풍 쓰라고 했다. 우리나라 맹랑한 답이 편서풍이야. 편서풍 가지고 우리나라 쪽을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데 편서풍이니까 서쪽 가면 안 돼. 서쪽에 있는 게 동쪽으로 움직였어. 그래서 관측자가 온난자선 앞쪽에 있었을 때 이 사람이 시간에 따라서 피어지는 일들 온난 통과하면서 기온이 어떻게 된다고? 올라가지. 이후에 조금 있으면 한랭 통과하면서 기온이 쓱 내려가. 이때 온난의 통과를 본다고 이후에 한랭의 통과를 볼 수 있겠지. 기압은 했는데 기압은 뭐 아주 큰 변화는 아니지만 온난 통과하면서 기압이 낮아지고 한랭 통과하면서 기압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이해했어? 온난 통과 이전에 풍향을 불었어. 구름 잔뜩 있고 바람이 불이고 있고 풍향은 남동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야. 이해했어? 네. 이후에 온난 통과하면서 맑은 날씨가 갯 날씨가 되고 남서풍으로 풍향이 바뀌어. 외워야 돼? 알겠어? 풍향 그린다면 이런 그림이야. 남동이 있다가 남서 됐어. 그럼 한랭 통과하면서 어떻게 된다고? 북서풍으로 풍향이 바뀌어. 소나비 떨어지면서 북서풍이 불어오는. 이해됐어? 알겠나? 이 풍향 학교에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온대저기압 매번 나오고 풍향 불어보는 거. 알겠어? 네. 그래서 남동 불다가 남서 불다가 북서풍 풍향 바뀌면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뀐 게야. 알겠어? 온난 통과와 한랭 통과할 때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는 거 기억해야 되겠지? 알겠어? 그 외에 한랭에서 속도가 빨라져서 둘이 온난과 한랭이 서로 겹치면 폐색 전선 뭐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겠네. 44쪽, 45쪽 정리하셔봐. 우리가 생명정책을 하면서 2주 동안은 천체를 했는데 천체 바로 직전까지 했던 게 요 대기와 해수에 대한 내용들이잖아. 이 2분만. 자, 뭐 할 것 같아? 뭐 할 것 같아?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쓰레기 얘기를 해야 되지? 시베리아 기단이 남하하는 과정에서 즉 찬 대륙에 있던 이 건조한 공기가 따뜻한 바다를 건너올 때 열과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기층이 불안정해져. 그지? 하부가 가열되면서 그래서 적은 기운과 함께 폭설이 떨어지는 과정.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이 하단하는 과정에서 서해안 지방에 폭설. 이 한 쓰레기 누가 치운다고? 온인 뒤에 여러분들이 치운다고. 알겠나? 네. 뭐 우리가 지금 기권의 내용이 큰 챕터 4개로 나와 있는데 뭐 그래봐야 상대수 빼고는 이미 우리가 다 했던 내용이잖아.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 문제 많이 연습해 풀어봐야 돼. 알겠나? 네. 기본적으로 오투 문제부터 먼저 풀어. 알겠어? 네. 오투 없다 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나눠준 게 내공의 힘이라는 책인데 야 쉬래 얇아. 그래서 빨리 풀 수 있는 게 있는 거니까.
오투 먼저 푸는 애, 알겠어? 네. 오투 풀고 뒤에 보면 초록색은 시험 대비 교재 있으니까 그것도 풀어줄게요. 알겠어? 네. 그 시험 직전에 풀겠다고 아껴놓은 그러지 마. 네. 마치자. 아니 마치자 아니고 10분 휴식.